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의 삼촌입니다. 은행잎, 머리카락, 심지어는 오줌까지 수출했다고요? 한국의 2024년 수출액이 6,8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위에 올라섰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은 단연 반도체가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K푸드, K뷰티 등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습니다. 1960년대 수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전 세계 120개 국가 중 100위권 밖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6,000배 이상 성장하며 세계 6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1955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할 때만 해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5달러로 아프리카 가나, 가봉보다도 낮은 빈민국 수준이었으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상상할 수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대한민국은 돈 되는 것들은 뭐든지 가져다 팔았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바로 오징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살아있는 로켓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약품의 원료가 되는 은행잎을 모아 수출하기도 했고 다람쥐를 포획해 애완용으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출을 위해 소변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소변에서 추출한 효소로 만든 혈전용해제는 1kg당 2,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수출품이어서 소변 한 방울이 귀하게 여겨졌다고 하네요.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산품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최대 수출품은 섬유였는데요. 1970년 섬유류 수출은 3억 4천만 달러를 넘기며 수출 총액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규모가 증가하며 경제 성장에 활력을 얻기 시작하자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기업에는 외화 달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973년에는 철강, 화학, 금속, 조선, 전자 등 6개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중화공업 육성 전략을 펼치며 포항제철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출 정책으로 1971년 수출액 10억 달러를 넘기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아직 변방의 작은 국가에 불과했죠. 제철소 건설을 위해 세계 금융기관에 자금 조달을 요청했지만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가 철강 산업을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대일 청구권을 자금으로 삼아 제철소를 건설하게 되고 이후 조선, 철강, 전자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국은 수출로 더 큰 경제성장을 할 일만 남았습니다. 10억을 넘어 100억 달러 수출을 향해 달려가 보자 라고 생각한 그때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아랍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석유 수출국 기구는 아랍의 적대국인 이스라엘과 친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석유 수출 금지국으로 분류했는데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더 큰 문제는 수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화공업 육성을 하던 한국에 석유는 필수 자원이었죠. 이때 해결사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당시 선경의 최종현 회장입니다. 정부는 사우디 왕과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최종현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날아간 최종현 회장은 왕실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한국은 다시 원유 전량을 공급받게 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삼성, 현대, LG 등을 주축으로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며 정보통신과 전자산업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AI 등 첨단 기술로 수출 품목이 확대되며 세계 수출 6위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싶지만 2025년 한국 경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성장은 자유무역 체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 정책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며 자유무역 체계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 미국 내 제조업과 친환경 산업을 키우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칩스법 등을 내세우며 기존의 자유무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보호무역 방식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세 폭탄 등으로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면 국내 생태계 경쟁력은 약화되고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얼마 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소회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며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 제조업 수출 강국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K콘텐츠, K푸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중국, EU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만드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와 연대를 늘려가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외 투자입니다. 저렴한 인건비 확보와 자원 개발 등 효율적인 시장 확보와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를 통해 자본소득을 확대하면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한국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민, 특히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하는 대응 방법입니다. 소개한 방법들은 여러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동의하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위기에 직면한 한국 기업이 대응 방법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변화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한강의 기적처럼 한국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